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전기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차도 도쿄보다 4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근대화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이 막았다는 하버드 학자의 연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 학자와 수많은 해외 학자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터 에커트.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작한 근대화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의 근대는 수혜가 아닌 억압의 역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산업화의 길을 만들어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한국은 정말 약한 나라였을까요? 그 근대화는 정말 일본 덕분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따라갑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두 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렸습니다. 조선인은 무능하다. 일본은 조선을 문명화시켜주는 선의의 제국이다. 이 두 문장은 단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었고 교육이었고 기록이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을 근대화 이전의 야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수많은 대학의 교과서가 이 관점을 채택했죠. 하지만 카터 에커트는 서양이 받아들인 식민지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 일본 기업, 일본군 문서까지 포함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일제 자료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자본 형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 일본이 근대화시켰다는 것은 정치적 선전이다. 그의 분석은 냉철했습니다. 일제의 철도는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약탈하고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학교는 민중의 교육이 아닌 순종하는 식민지 백성을 양산하기 위한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산업은 조선인 손에 잡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게 아니라 막아온 겁니다. 에커트는 조선이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기회 자체가 차단된 사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능력을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를 조선의 무능으로 포장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선은 근대화가 불가능했다. 원래 기업가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대신 공장을 세워준 것이다. 그 말이 익숙하셨죠? 아직도 수많은 매체에서는 일본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시는 수많은 시설들이 대한제국 시대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카터 에커트는 여기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댑니다. 일본은 조선의 경제 엘리트를 파괴했다. 그는 말합니다. 조선에는 기업가가 없었던 게 아니다. 기업가가 못 나오도록 철저히 막았다. 조선의 잠재적 경제 엘리트는 일본의 제도적 억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사실상 파괴되었다. 조선은 고종 황제의 명으로 최초의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을 스스로 경제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는 정책들을 법과 제도로 시행했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과 경성에는 방직 공장을 세우려던 조선인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공업은 위험하다는 명분으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인 방직회사는 담보도 거의 없이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철저히 조선의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광공업에서도 일제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종의 명으로 미국이 운영한 세계 3대 금광인 운산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만 해도 5,000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06년 통감부 시기부터 광업권은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인 개인과 회사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고 조선인 지주나 상인이 신청하면 이유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카터 에커트는 그의 저서 제국의 흥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조선인의 광업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일본의 독점 체계가 되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설계된 방해였다. 심지어 경성과 인천 사이의 화물 운송권조차 조선인 운송업자 연합이 신청하면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인은 절대 자본가가 될 수 없다. 에커트는 이를 의도적 파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은 조선 자본가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인식 자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 역사 해석의 뿌리를 흔드는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원래 약했기 때문에 식민지화된 것이라고. 하지만 에커트는 단호히 말합니다. 조선은 약하지 않았다. 약하게 만든 세력이 있었다. 조선의 잠재력은 존재했고 살아있었고 오히려 일본이 그 뿌리를 손질하기 전에 먼저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열등하게 만들어진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은 건 아닐까요? 조선 후기 이미 전국 곳곳엔 상업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강상인은 한강의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원산, 강원, 충청에서 올라온 곡물과 소금은 모두 이들의 배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강 나루터는 거대한 조선의 물류 허브였고 경강상인은 오늘날의 물류 기업처럼 운송, 창고, 도매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상인 집단이었습니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을 잇는 상업망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평양, 의주, 나주, 동래까지 한반도 전역을 잇는 거대한 유통망이었습니다. 특히 개성인삼은 조선의 국제적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고 송상은 인삼을 기반으로 신용거래, 채권 차용증, 원거리 자금 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금융, 물류, 유통을 모두 움직이는 당대 최고 수준의 상업 엘리트였습니다. 만상은 의주를 기반으로 청나라와의 국제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조선의 인삼과 은은 요동으로 청의 서적, 약재, 비단은 의주로 들어왔습니다. 만상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을 직접 설계하고 가격, 환율, 운송, 조달을 모두 조정하는 국제 무역 금융가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상업만 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기능도 갖춘 사회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돈을 모으고 빌리고 위험을 분산하고 신용을 관리하는 자생적 금융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에게는 공동저축이자 자금 대출을 수행하는 상호금융 조직이었습니다. 둘에는 지역 단위의 안전망과 협동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창제는 곡식을 통해 자원을 축적하고 대여하는
지방자치형 공공금융기관에 가까웠고, 향약은 공동체 규범과 평판, 신용을 관리하는 오늘날의 마을 신용평가 제도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네 조직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모으고 빌리고 위험을 분산하고 신용을 관리하는 조선의 자생적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마을금고와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원리가 조선에는 이미 2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조선은 중앙에만 의존한 사회가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돈을 돌리고 신용을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성장률은 일본보다 높거나 비슷했습니다. 평양과 개성은 1890년과 1910년 사이 폭발적인 상업 성장을 합니다. 청일, 러일 전쟁 전후로 교역이 증가하면서 지역 GDP가 급증합니다. 조선은 침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 잠재력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조선인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말. 그것조차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말은 남의 노동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에커트는 말합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이 심은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흘린 노동과 기술의 축적이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었던 조선의 산업화가 사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힘이, 그 가능성이 한 사회에 자생적으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긴 사회였을까요?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힘을 다시 깨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누구의 작품이었는가? 수많은 교과서, 논문, 방송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 기반 덕분에 한국은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조직 문화가 사실은 조선인의 자생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 지점에서 한국 학계도 서양 학계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한국 근대화 서사의 재구성이다. 일제유산론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듯 반복되었다. 이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남긴 억압적 시스템은 한국 사회 곳곳에 잔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해하고 선택하고 재조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제 개발의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누군가의 선물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든 나라가 됩니다. 에커트는 그 결론을 단호하게 남깁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힘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이룬 산업화는 누군가 남기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해석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피해자로만 살지 않았던 사람들, 역사를 읽고 바꾸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 근대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카터 에커트의 연구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강한 나라였다. 일본 제국은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경제를, 교육을,
자본을, 기회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 억압적 구조를 재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계가 놀라는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인 스스로 만든 기적입니다. 하버드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전 세계의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군 역사, 스스로 증명한 성장,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 선택할 미래. 한국은 단 한 번도 무력한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 학자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근대화의 잘못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역사는 서술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